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며 생선 가공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아빠 없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할 당시에는 저희 엄마도 아들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하셨지만 참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저는 이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보고자 사연을 보내봐요. 주위에 흔한 이야기지만 듣고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아래로 오빠와 남동생이 있고 딸은 저 혼자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걸로 저희 3남매 먹여 살리셨고 저희 모두 생선 판 돈으로 공부까지 했죠. 엄마는 가게 때문에 늘 바쁘셔서 집안 살림은 머리가 굵은 다음부터 제가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딸이라곤 저 혼자니 엄마를 도울 사람도 저 혼자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고지식한 분들이라 남자가 살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아버지도 엄마도 당연히 딸인 제가 해야 한다는 주의셨는데 그렇게 키우면 뭐 하나요? 지금 오빠도 남동생도 결혼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사는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자 여자 할 일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여자들도 경제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돈도 같이 버는데 살림도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여튼 제가 어릴 땐 여자인 제가 살림을 해야 했어요. 제 일보다는 가족들 우선으로 살다 보니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였어요. 다들 IMF 아시죠? 그 난리가 나면서 가게도 휘청했거든요. 오빠도 등록금 때문에 학교 휴학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저까지 대학에 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거기다 엄마가 나중에 가면 안 되냐고 하시기도 했고요. 나중에 언제? 오빠는 갔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경기 때문에 직장까지 잘리는 판국에 우리라고 사정이 다르겠니? 장사가 나아지면 그때 가자, 응? 알겠어. 미안해, 우리 딸. 네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고마워. 응.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좀 되면 그때 보내준다고 하시니 그러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지금까지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했죠. 공부라는 게 다 때가 있다잖아요. 가야 할 타이밍을 놓치니 먹고 산다고 또 결혼하고 애 키운다고 못 갔어요. 당장 바쁜 거부터 쳐내야 하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대학에 가는 대신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생선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생물을 파는 곳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손목이나 허리, 무릎 같은 데가 안 아픈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도와드릴 겸 가게 됐는데 장사가 안 되긴 진짜 안 됐어요. 심해도 너무 심해서 유지가 어렵자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하러 가게 되셨고 엄마와 제가 생선 가게를 지키게 됐어요. 엄마는 손님이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셨지만 아무리 봐도 기다리기만 해선 답이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시장 근처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생선 가게를 홍보하러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생물 꽁치인데 식사할 때 드시고 저희 생선 가게 찾아주세요. 어머, 꽁치를 그냥 주는 거야? 네, 맛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배달 다 해드려요. 아고, 고마워라. 잘 먹을게. 네. 파는 생선 중에 꽁치가 제일 쌌어요. 그냥 준다니까 엄마가 아까워했지만 뭐라도 해보자고 제가 그랬죠. 일일이 식당들 찾아다니면서 저희 가게를 알리고 다녔고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받겠다는 집이 늘어났어요. 손님이 많아지니까 아빠도 일용직 못 나가시고 가게에 붙어 생선 손질을 하셔야 했고요. 일이 들어 몸은 힘들었지만 불황에 엄마 아빠도 얼굴에 웃음은 떠나질 않았어요. 엄마를 도와주려고 일을 시작한 저는 본격적으로 생선가게 운영에 뛰어들게 됐어요.
시장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손님을 찾아다니기로 한 거죠. 요즘은 홍보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처럼 적극적으로 손님을 찾아다니는 생선가게는 저희 집이 유일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더러 유별나다고도 했지만 유별나게 해서 손님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장사만 잘 되면야 물불 가릴 게 없었어요. 가게의 벌이가 좋아지자 휴학을 했던 오빠는 다시 복학을 하게 됐고 몇 년 뒤 졸업을 하게 됐어요. 오빠는 저더러 덕분에 공부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고 저도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남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됐어요. 벌이가 좋아졌다 해도 시장 장사고 집에 공부하는 학생이 둘이나 됐잖아요. 버는 만큼 나가는 돈이 상당했는데 동생이랑 같이 대학 진학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 벌어서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입학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제가 빠지면 부모님 두 분이서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딸인 제가 보기엔 버거워 보이셨죠.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 또 말썽이네. 왜? 또 아파? 며칠 전부터 시큰거리더니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다. 어디 봐봐. 이게 뭐야? 무럭이네. 바로 병원에 가지. 많이 큰데? 제법 크지? 물이 많이 찼나 보다. 내일 병원 가야겠어. 뭘 내일 가? 지금 가. 오늘 주문받은 거 손질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 너 혼자 이거 다 못해. 내일 병원 가도 돼. 그냥 다녀와. 병원 다녀와서 도와주면 되지. 엄마 몸이 먼저지 이깟 생선이 대수라고. 그런 말 마. 이것들 덕분에 니들 키웠고 밥 벌어 먹었어. 알겠어. 병 키우지 말고 제발 지금 가. 그래, 금방 다녀올게. 손질하고 있어 그럼. 평생 몸쓰는 일하면서 안 아픈 곳이 없는 엄마를 보며 가게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언제든 공부 다시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지만 자식된 마음에 내가 빠지면 엄마 아버지 더 고생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취업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오빠더러 내려와서 가게 맡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갓 20살 된 동생에게 맡길 수도 없었어요. 별 수 없이 조금만 더 하자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세월이 15년이 지났고 생선가게는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죠. 15년이 흐르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장이 정부 지원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가게를 더 넓은 상가로 옮기게 됐고 엄마 아버지는 일손을 떼시고 직원을 고용하게 됐어요. 시장에서 직접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국구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했고 생물뿐 아니라 가공 생선도 판매하게 됐어요. 한 가지만 해선 답이 없다는 생각에 계속 고민을 하며 이것저것 손을 댔더니 일은 많았지만 하나하나 다 저에게 수입이 됐어요. 정말 집에서는 잠밖에 안 자면서 돈만 벌었죠. 그랬더니 오빠 남동생 대학 공부 다 시켜줬고 집도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갔어요. 재테크에 관심도 생겨서 상가도 사고 아파트 갭 투자를 해 제 명의의 아파트도 2채나 더 생겼고요. 재산은 조금씩 늘어갔지만 제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새벽 4시 30분에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하루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 나이가 되니 결혼할 친구들은 벌써 시집을 가서 자식이 하나 둘 있었고 결혼 생각이 없는 애들은 신나게 연애라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선가게에 출근하면서 오로지 집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살았는데 손에 뭐라도 쥘 수 있게 되니 내 인연이 없더라고요. 그간 선자리도 숱하게 들어오고 친구들이 소개팅 주선하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살았어요. 공부처럼 뭐든 때가 있는 법인데 연애 한 번을 안 하고 살았으니 문득 내 인생이 허무해졌죠.
오빠는 대학 졸업 후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해 새언니 만나 결혼하고 자식도 둘이나 낳았어요. 남동생은 대학 진학 후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호주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사귄 여자애랑 꾸준히 만나더니 결혼하겠다고 해서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고요. 오빠도 동생도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삼남매 중에 저만 가족들에게 치여서 살아온 것 같았어요. 물론 돈만 보고 살았으니 내 명의의 재산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끌어모아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님께 이런 제 속내를 얘기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만 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니요. 일이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표정이 정말 안 좋아요. 알아요? 아, 그냥요. 그냥 좀 허무해서요. 김 사장님이 허무할 게 뭐가 있어요. 가게도 잘 되고 그 나이에 이 정도 재산이면 완전 잘 사셨는데. 사람 사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뭐 기분 전환 필요하면 제가 술 한 잔 사드릴까요? 네? 술이요? 내가 일개 직원이지만 김 사장님 술 한 잔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내가 한 잔 살게요. 퇴근하고 만나요. 안 그래도 되는데. 부담 갖지 마요. 동네 오빠가 술 한 잔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동네 오빠요?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오빠죠. 단골 거래처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수납과 관리를 하는 직원이었는데 생선을 납품할 때마다 마주쳐서 얼굴을 잘 아는 사이였고요. 평소에도 사람이 참 다정하다고 느꼈는데 그날도 제 안색을 살피며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거래처 사람들이랑 일터에서는 친하게 지냈지만 따로 개인적인 자리는 피하는 주의였어요. 너무 친해지면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제가 또 사장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조심했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울적해서 그런지 한잔 하고 싶었죠. 너무 철벽치고 살아서 연애가 안 되는가 싶기도 했고요. 제 성격이 워낙 화통한 부분도 있어서 남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잘 없기에 엄마도 늘 걱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날 일이 끝나고 그 사람과 같이 한잔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그 남자는 평소에 느끼고 있던 대로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죠. 사장님은 왜 연애 안 해요? 글쎄요.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요? 성격이 좋아서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남자들이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태 데이트 신청 한번 못 받아봤는걸요? 진짜요? 와, 오늘 김 사장님 의외의 모습 많이 보는데요? 진수 씨가 날 좋게 봐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 여자로서 매력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아니에요. 좋은 말 골라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선머슴처럼 구는데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저는 사장님 같은 스타일 좋은데? 네? 정말로요. 나는 김 사장님처럼 자신감 넘치는 여자들이 더 보기 좋아요. 저는 남자인데 이렇게 소심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모습을 김 사장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일 텐데도 괜히 가슴이 설렜어요. 처음이었어요. 제 성격이 보기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요. 괄괄하고 급해서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만 많이 들었어요. 고분고분한 맛도 없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냐는 말도 자주 듣는 소리였고요. 다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여자라고 흉보기 일쑤였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 성격을 존중해주고 예쁘다고 해주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 제가 마음을 안 뺏기고 배기겠어요. 한 번도 남자 때문에 설렌 적이 없었던 제가 밤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그 사람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분이 저만 느낀 건 아니었던지 그 사람도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통화보다는 문자가 자주 왔는데 별건 없었어요. 밥은 먹었는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는 식의 안부 문자가 다였거든요. 하지만 매일같이 문자가 왔고
가끔 퇴근 후에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용건도 있었어요. 거래처의 업무 용건이나 가족 외에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었던 저는 어느새 그 사람의 문자를 기다리는 게 낙이 됐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죠. 그리고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현주 씨, 혹시 따로 만나는 사람 없으면 저는 어때요? 네? 그게 무슨... 제가 현주 씨한테 한참 모자란 거 아는데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면 현주 씨랑 사귀어보고 싶어요. 진심이세요? 그럼요, 진심이죠.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왜 제가 연락을 하고 그랬겠어요. 능력도 없는 놈이 들이댄다고 기분 나빠하실까봐 소심하게 연락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엄청 용기 낸 겁니다. 왜냐면 현주 씨가 좋아서요. 제가 좋다고 고백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남자도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사귀자는 말에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지도 않고 바로 좋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그리고 6개월을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따로 만나기 시작해 결혼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좀 급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나이 먹고 연애를 해서 그런지 서로 밀당 같은 것도 없었고 주위에 눈치 볼 것도 없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좋아라 하셨지만 결혼 상대를 아시고는 좀 걱정을 하셨죠. 우리도 그리 부자는 아니지만 현주야, 그 사돈댁이 너무 키우는 것 같다. 내 생각도 그래. 남편 없이 홀몸으로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겠지만 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왕이면 우리보다 나은 집으로 가서 네가 기대고 살면 좋지.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내가 잘 벌잖아요. 그 사람도 성실하고요. 같이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잘하겠지. 우리가 너를 모르니?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부잣집에 시집가도 맘고생하는 친구들 많아요. 진수씨 나한테 엄청 잘해줘요. 결혼해서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변하면 안 되지. 그건 당연한 소리야. 네,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게요. 저는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안심시켜드렸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겠어요. 말투만 들어도 어떤 성향인지 다 파악하는 저였기에 남편감으로 고른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제 눈을 믿었어요. 분명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고 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저희는 모두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늘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저는 공주님처럼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그 사람도 동화 속 왕자님처럼 멋진 턱시도를 입었어요. 결혼식 날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죠. 남편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왔고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로웠어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단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없어도 너무 없는 시댁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고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이 제 가게에서 사장님이라 불리는 것도 너무나 뿌듯했어요. 친정의 살림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시댁의 살림도 일으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피가 섞이지도 않았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임신이 됐죠. 아이는 아들이었고 임신 기간에도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남편이 걱정된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장사잖아요. 거래처와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제가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평생 직원으로만 일을 한 남편이 제 자리를 맡아서 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도와준다고 나서서 하다가 일이 어그러지는 실수를 몇 번 한 후로는 그냥 제가 일 처리를 했어요. 막달까지 무거운 배를 이끌고 뒤뚱거리며 업무를 봤죠.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한여름 뜨거운 더위에도 저는 가게를 나갔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할 때도 남편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었고 남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남들은 제 남편더러 장가 잘 가서 편하게 산다고 했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밖에서 일하고 있을 동안에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해준 사람이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밖에서 먹을 도시락을 아침마다 싸줬고 일이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늘 금방 한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엄마가 해준 밥 다음으로 제일 맛있는 밥이었죠. 그러니 남편도 자신의 몫을 다 한 사람이죠. 저희 엄마는 사위가 다정하다고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남자가 성격이 너무 부드러워서 별로라고 하셨어요. 사내 대장부 체면이 있지 늘 저한테 잡혀 산다고 어깨 좀 펴고 다니라고 하셨고요. 제 친구들도 남편이 너무 곱다면서 저보다 더 여성스럽다며 신기하다고 했고요. 남들 눈에는 그런 게 흠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남편의 성향 때문에 반했어요. 다정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에 제가 많은 위로를 느꼈고 또 챙김을 받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당연히 결혼을 했고 자식도 낳았으니 그런 관심은 평생 저한테만 보이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남편을 믿었고요. 그런데 사람을 잘 보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제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살았고요. 그 믿음이 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오늘 어디 가는데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 아, 오늘 현우 친구랑 피크닉 가기로 했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그게 오늘이었어? 우리 현우 좋겠네. 친구랑 소풍 가서. 응, 우연이랑 신나게 놀 거야. 거기 가면 공룡도 있대. 우와, 공룡? 엄마도 보고 싶다. 엄마도 같이 가 그럼. 현우야, 엄마 쉬는 날 또 같이 가자. 오늘은 엄마가 바쁘대. 응, 알겠어. 꼬물거리던 아들이 쑥쑥 자라서 어느새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어요. 아이가 어릴 때도 저는 일에 치여 살았기 때문에 육아는 오로지 남편이 다 맡게 됐죠. 저도 엄마인데 그 핏덩이를 집에 두고 밖에 일하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아이 키우며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제 할 일을 해야 했어요. 전 몸살이 나서 끙끙 앓을 때도 아이 생일에 일 때문에 밖에 있을 때도 속상한 마음 억누르며 제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악바리같이 일을 해 시어머님도 살던 곳에서 편한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렸고 생활비 걱정 없이 남편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귄 친구와 주말 소풍을 간다는 소리에 마음 한켠엔 서러움이 있었지만 애써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듯 저의 부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들이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시기만 지나면 저도 일이 수월해질 것 같았고 그러면 나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여겼어요. 남편도 제가 빠진 나들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주말에 어린이집 친구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다녔고 하원 이후에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놀다 올 때도 있었어요. 외동아들이라 친구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걸 저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아들을 위해서였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홀로 육아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죠. 처음에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놀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같이 놀러도 다니고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더군요. 자주 만나길래 저는 당연히 아빠들끼리 그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가 아니라 엄마더군요. 여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했더니 조심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응? 뭔데? 아니, 우연히 엄마가 왜 당신한테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뭐? 핸드폰 이리 줘. 아니, 왜 남의 남편한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냐고. 아이, 잘못 보냈겠지. 우연 엄마가 왜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 잘못 보낸 거야. 핸드폰 이리 줘. 내가 전화해 볼게. 아이, 뭐? 뭔 전화야? 이리 달라고. 시어머님 생신이라 밖에서 외식을 하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아들 목욕을 시키고 있었고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문자가 왔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연달아 알림이 울리는 게 이상해서 봤더니 아이 어린이집 학모였어요. 우연이라는 단짝 친구였고 우리 아이와 자주 만나는 사이라 저도 잘 아는 엄마였고요. 근데 문자 내용에 보고 싶어 자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봤는데 보고 싶다는 내용이 맞더라고요. 기가 찼죠. 이게 뭐지? 이것들이 혹시?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늘 한결같이 저를 대해줬고 결혼한 지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 남편에게 왜? 남편은 잘못 보낸 거라고 했지만 여자들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 핸드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야, 집에 일찍 들어왔어? 저녁은 잘 먹었고?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온 것까지 아는 것이 문자를 잘못 보낸 게 아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내 남편이 이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상황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 남편한테 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가 아니죠, 우연 엄마. 말 똑바로 해봐요. 죄송해요. 제대로 해명을 듣고 싶은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가 나서 다시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경직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했어요. 이거 뭐야? 이 여자가 왜 당신한테 자기라고 하는 거야? 둘이 무슨 사이인데? 현우 엄마. 왜 말을 못해? 둘이 무슨 사이냐고? 현우 아빠, 너 바람났니? 현주야, 그게...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뭐냐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를 보며 바람이 났다는 걸 확신했지만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뭔지 기다리는데 말을 못하더군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우리 둘 대화하는 걸 보고 있었기에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죠. 미안해. 그냥 잠시 만난 것뿐이야. 그게 다야, 현주야.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현주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그만. 찰싹. 외로웠다는 말을 듣자마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인간 뺨을 때렸어요. 아들이 보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외롭다니. 외로워서 바람을 폈다니. 나는 먹고 산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내 새끼도 제대로 못 보고 사는데 이 남자 입에서는 외롭다는 말이 나왔어요. 기가 차더군요. 팔자 좋은 소리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찼어요. 맘 같아선 오시고 뭐고 다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들이 계속 울고 있어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을 달랬죠. 아들을 재우기 위해 아이 방에서 같이 누워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사람 잘 본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먹고 살려고 남들한테 머리 숙이며 굽실굽실거려도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붙어먹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내 남편이 최고라고 하며 자랑하고 다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바보, 천치, 멍충이.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었죠. 게다가 아들을 핑계로 둘이 붙어먹고 다녔다는 것도 너무나 괘씸했고요. 아들은 옆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나를 세웠어요. 현주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이혼해. 이혼하자. 여보. 나 이렇게 못 살아.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어머님 이사시켜드린 것도 나고 당신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끝내준 것도 나야. 지금까지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돈 벌어다 준 것도 나고 그렇게 한다고 내 자식 크는 것도 못 보고 살았어. 그런데 뭐? 외로워?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네가 나한테? 정말 잘못했어. 그냥 호기심일 뿐이었어.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현우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맘 같아선 그러든지 말든지 바로 헤어지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이혼 그까짓 건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용서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이란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용서를 구한 거예요. 저보다 훨씬 큰 덩치에 눈물까지 흘리니 진심으로 뉘우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둘은 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도 계속됐어요. 그저 호기심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고 이혼녀였던 그 여자도 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저 몰래 만나려고 세컨폰을 들고 다니다가 또 어리버리하게 저에게 들켜선 그 여자와의 비밀스런 만남을 모두 들키게 됐고 저는 크게 화가 났죠.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가 장사하잖아요. 한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장사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어물어 결국 그 여자의 부모를 알아냈고 알아낸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누구세요? 우리 딸 이름은 어떻게 알고? 제 남편이랑 사장님 딸이랑 바람이 났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이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함하면 안 되죠. 모함이라뇨.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집 딸이 이혼하고 자식 키우면서 혼자 살잖아요. 우리 애랑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내 남편 꼬셔서 바람났다고요. 내가 그 남자 와이프라고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세상에 무슨... 그 여자 부모들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봐요. 지금 어디라고 여기로 와요? 왜? 내가 여기 오면 안 돼? 자식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부모가 알아야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다니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 나가요. 나랑 둘이서 해결해요. 해결? 너는 내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 없잖아. 내 새끼 아빠 없는 애 만들려고 그러잖아 지금. 짝. 웃기죠? 내 말에 발끈한 상간녀가 제 뺨을 때렸어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맞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성질 어디 가겠어요. 내 뺨을 먼저 때리길래 바로 저도 응수해줬어요. 잘됐다 싶어서 그 여자 머리랑 옷이랑 다 쥐어뜯고 뺨때기도 힘껏 때렸죠.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경찰을 불렀더군요. 누구는 부모가 없어서 혼자 그 집을 찾아간 게 아니었는데 뭐 어쨌거나 경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그 여자 아버지 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 얘기해서 다시는 폐 안 끼치게 하겠어.
그러니 그 노여움 푸시고 가정 잘 꾸리고 살아요. 믿어도 되겠어요? 나만 믿어요. 이래봬도 내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사람인데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내가 머리를 삭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교육시킬 터이니 믿어요. 네, 알겠어요. 제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 아버지는 몇 번이나 다짐을 해줬어요. 다시는 내 남편과 못 만나게 하겠다고.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허튼 소리 하지는 않겠지 싶어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냈고요. 되도록이면 친정 부모님이 모르시게 해결하고 싶었기에 혼자서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책기가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지만 이대로 해결만 된다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죠. 남편이라는 인간은 정신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건지 껍데기만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버텨냈어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지만 이 위기를 넘어서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남편에게도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남편도 그런 제 노력에 발맞춰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죠.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이 제가 기회를 준 것도 모르고 또 실수를 해버렸어요. 각방을 쓰다가 같이 자기 시작하고 며칠 뒤 추운 날씨에 밖에서 많이 떨었더니 저녁부터 한기가 들었어요. 집에 감기약도 없고 해서 쌍화탕을 하나 데워 마시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에 자면서도 오한이 들어서 덜덜 떨며 잤어요. 다음 날도 중요한 거래처와 상담이 잡혀 있었기에 아프면 안 된다며 걱정하면서 자고 있는데 문득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가 나더군요. 잠에서는 깼지만 눈을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있자니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자마자 상대편의 목소리가 잠깐 들렸는데 여자 목소리였죠. 울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은 곧장 안방에서 나가더군요.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 여자가 분명했죠. 아팠던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방에 서둘러 들어온 남편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어났죠. 이 밤에 어디가? 깼어. 내 친구 성종이 알지? 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아침에 가면 되지 이 밤에 가야 해?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기분이 좀 그런가 봐. 얼른 가서 보고 올게. 알았어. 성종이라는 친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 목소리였고요. 급히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핸드폰에 몰래 깔아둔 위치 추적 앱 덕분에 먼저 간 남편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몰래 뒤를 밟았죠.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사실인지 어느 장례식장으로 가는 남편, 곧이어 어딘가로 찾아가는 모습에 조심히 뒤를 따라갔어요. 한 곳에 들어가길래 일행인 척 저도 슬그머니 붙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끌어안고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러곤 절을 하는데 영정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믿을 수 없게도 돌아가신 분이 상간녀의 아버지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자식 단속 잘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상간녀를 위로하는 모습은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차마 화풀이를 할 수 없어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죠.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죽은 것도 그랬지만 남편이랑 그 여자는 뗄 수 없는 사이인가 싶은 생각에 더 비참했어요. 괜히 눈물도 날 것 같아 겨우 참고 있는데 마침 남편과 상간녀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모습을 숨기고 지켜보자니 둘이 본격적으로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고 그 상간녀도 울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달래주고 있었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제가 없을 줄 알았겠지만 제가 집에 있으니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도장 찍어. 내가 너 보내줄게. 그 여자랑 어디 한번 살아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제 그 여자 아버지 장례식장 갔지? 왜? 그 여자가 우는 게 그렇게 마음 아팠어? 당신이 어떻게... 나 미행했어. 당신 못 믿겠어서. 이게 무슨 부부야? 너는 딴 여자한테 마음 가 있고 나는 너 못 믿고. 이건 부부라고 할 수 없지. 여보, 그건 그냥 그 여자가 힘들어해서 그래서 잠깐 다녀온 거야. 나 그동안 그 여자 안 만났어. 믿어줘. 말 길게 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여보.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그 사람을 두고 싸뒀던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 줄 수도 없었어요. 껍데기라도 아들을 위해서 참고 살려고 했던 저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모두 다 배신을 당해버렸고 더 이상 미련도 없었어요. 짐을 챙겨 나가는 제 발목을 붙잡는 그 인간을 냉정하게 뿌리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친정으로 데려다 놨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두 분은 충격을 받으셨죠. 아버지는 그 인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찾아간다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고요. 엄마는 처음엔 화를 내셨지만 자식 생각해서 한 번만 더 봐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이미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울음을 쏟아냈더니 그제야 엄마가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손주도 중요하지만 내 딸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우리의 이혼 소식에 또 충격을 받으신 한 분, 바로 시어머님이요. 시어머님도 제 얘기에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절대로 내 아들은 그런 짓 안 한다며 옹호하시는데 그동안 집해드리고 생활비 드렸던 게 다 허사로 느껴졌어요. 절대로 잘못할 아이가 아니라며 제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 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니? 이 집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혼하는 와중에 제가 어머님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 같은 거 없고요. 어머님 아들한테 집 구해달라고 하세요. 예, 현우애미야. 저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닙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현우애미야. 노인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그렇다고 내 엄마도 아닌데 제가 부양할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지 않는 그 인간을 위해 이혼 소송을 했고요. 혹시나 해서 모아뒀던 불륜 증거들, 그 인간 세컨폰을 포함해 사진과 통화 내역들이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간 발뺌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고요.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여도가 있어서 얼마를 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했고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혼이 결정되는 그날 법원 앞에서 마중을 나온 상간녀 상판떼기를 보면서 행복하라며 웃어줬어요. 끈질기게 탐냈던 내 남편이랑 어디 한번 살아보라면서요.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얼마 안 가서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생활고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헤어졌다면서요.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고소하긴 했어요.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잖아요. 결혼해서 살면 그놈이 그놈인 걸 모르고 그 상간녀도 인생에 큰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때문에 그리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론 잘한 것 같아요. 노년에 웃을 일 없는 두 분이 외손주 키우며 웃기도 하시고 덕분에 제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요.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서 요즘 불경기에도 잘 버티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 듣고 나니 이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현재 제 생활에 대만족이에요. 다만 아들이 마음에 걸리지만 인간은 상황에 맞춰 살게 되니까요. 나중에 아들이 어른이 되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두서없이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설인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세요.